전기세가 좀 몇천만 원 정도로 밀려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전기세 미납됐다고 이 전기를 끊어버리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포괄적 금지명을 받아주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고맙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산의 기준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정경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오늘도 기업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대표이사분들께서 겪을 수 있는 민사 그리고 형사 사건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회생이나 파산 절차만 잘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법적 분쟁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고 진행하는 동안 대표이사 입장에선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소송의 메커니즘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회생이든 파산이든 본인 회사에서 돈을 받을 일이 있는 소송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반대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이 이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관리인이나 파산 관제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법원의 허가를 받고 만약에 법원에서 소송을 해라라는 허가가 떨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변제 대상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회생이나 절차 단계에서 그 채무를 정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면 기업 회생 파산 시의 소송의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민사사건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탁급 출국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회사 재산이나 채권에 관련된 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을 때 그 돈을 누가 찾아가느냐를 두고 벌어지는 소송이에요. 예를 들어 회생 절차 중에 어느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 줄 돈을 법원에 대신 공탁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말고도 갚을 곳이 여러 군데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군데가 있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이 돈을 줘야 되는, 저희 법적으로는 제3채무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줘야 될지 그런 리스크를 지기가 싫어서 공탁을 합니다. 결국 이 돈을 회사 측에서 인출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나 소송 절차를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돈인데 당연히 우리가 찾았으면 되지 않냐라고 오해하시기도 쉽죠. 하지만 공탁금이 혼합 사유로 공탁이 되었을 경우 누가 얼마를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는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 건의 공탁금 안에 변제, 손해배상, 계약해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법적 사유가 섞여 있는 경우 각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을 통해서 공탁금에 대한 자신의 권리 범위를 명확히 정리를 받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탁금 출국 청구 확인에서는 해당 공탁금을 받을 권리가 내한테 있는지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받는 과정이고, 또 원고가 2명 이상이라면 공탁의 구조, 권리관계를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우리의 권리를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소송은 법률 절차가 복잡해서 전문가 도움 없이 진행했다가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된 사건 중에 하나는 공탁금 출국 관련 소송인데 이해관계인이 총 53명이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제 모르겠다. 그래서 그냥 공탁을 해버렸고 거의 관련된 사건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기업 회생 파산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언급되는 산업이 이제 건설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건설업에서는 직불 청구라는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게 뭐냐면요, 제3자가 직접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인 겁니다. 이제 건설공사에서는 발주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시공자는 하도급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 계약에 따르면 발주자는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게만 주면 되고, 시공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하도급자들에게 이제 하도급 대금을 주어야 됩니다. 하도급 업자가 시공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법상의 직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쉽게 말해가지고 하도급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제14조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직불 사유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 파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두 번째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시공자, 그리고 하도급 업자 간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 세 번째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네 번째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회생 파산은 첫 번째에 해당되는데요. 하도급업자가 직불 청구를 통해서 받으면 원사업자인 시공자에 대한 청구권은 소멸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제조업에서 케이스가 많은데 공공요금 체납 문제입니다. 회생 파산을 결정하는 시점이 보통 이자 감당이 어려워지고 대표 본인이 가수금을 넘는 시점,
정도로 이제 저희가 쭉 말씀드려 왔었는데 은근히 전기나 가스, 수도 요금을 못 내는 경우 이런 상황이 또 하나 기업 도산의 시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 공공요금 체납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하는 사건 중에 전기세가 좀 몇천만 원 정도로 밀려 있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도 전기세 미납됐다고 이 전기를 끊어버리면 회사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서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오히려 회생 신청을 해가지고 포괄적 금지명을 받아주니까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고맙다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정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기존 직원이 퇴직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대표이사의 입장의 경우에서는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은 회사에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들의 월급 주기도 벅찬데 법적으로 임금체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지급할 게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해서 처벌받을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대지급금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3년분의 퇴직금, 최근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지급을 해줘요. 나중에 이 대지급금이라고 해가지고 회사의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회생 사건에서 채권자가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이 돼요.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대지급금을 최대 4년에서 5년 정도 분할 납부를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기준으로 회생 계획을 짜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일찍 회생 채권을 변제할 수 있게 되고 공익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에 회생의 성공성도 늘어납니다. 이거를 저희가 도산 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이렇게 민사 사건들만 해도 많고 정말 다양한데요. 대표님들께서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하시는 일도 있고 때론 법을 잘 몰라서 형사처벌 위험을 자초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업회생 파산 중에서 대표자가 흔히 맞닥뜨릴 수 있는 형사사건이 어떤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기 고소 당하는 경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대표이사님 입장에서는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돈도 못 갚고 있고 이런데 채권자가 사기를 고소한다. 나는 사업하다 안 된 건데 이게 왜 사기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사기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기망을 해야 됩니다. 기망을 해가지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기라는 게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면은 대표이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렸고 이 돈을 못 갚으면 어쩔 수 없다라고 그 상황을 용인했다. 그러면은 그냥 사기의 고의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회생을 이제 신청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자기가 돈을 갚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 맞습니다. 네.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문제되는 형사 사건이 횡령 뭐 또는 배임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타인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타인의 사물을 대신해 주는 사람이 의뢰인의 피해를 입힌 경우 이런 경우 횡령이나 배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발생되는 횡령 사건은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입니다. 이 가지급금이라는 거는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져간 거죠. 근데 이 가지급금도 두 가지 종류의 가지급금이 있는데요. 영업 목적으로 가져간 가지급금이 있고 영업 외의 목적으로 가져간 가지급금이 있어요. 영업 목적으로 가져간 가지급금은 뭐냐면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다거나 아니면은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사대보험이라든지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소명 자료가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에서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소명 자료가 없다 보니까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대표이사 단기 대여금으로 계정 과목을 잡아 놓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영업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걸 충분히 소명하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업 외 목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이다.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이건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영업 목적으로 사용한 가지급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소명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만약에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돈을 가져갔다, 그 돈으로 주식했다, 부동산 샀다, 코인했다, 그러면 기록이 남습니다. 이 대표이사가 영업 목적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그러면 기록이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소명을 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경우가 많죠.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갔다. 이런 경우는 회생 절차에서 법원에 최대한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고 대표이사가 갚겠다라고 하고 채권자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채권자들의 고소를 조기에 막는 방법으로 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제입행 면탈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내가 채권자들이 내 재산을 가져갈까 봐 몰래 빼돌리면 처벌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생이나 파산 직전에 회사 소유의 차량이나 기계,
주식 이런 걸 친척 명의로 돌려놓거나 뭐 남은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님들은 회사를 살려고 어쩔 수 없었다거나 압류나 가압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임시로 빼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렇게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숨기면 형법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면탈죄가 성립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상당한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그래서 무거운 범죄 처벌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회생을 진행하는 대표님들은 이 법을 몰라서 혹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회생 신청 전에 재산 처분 내역은 다 법원의 감시 대상이 되고 채권자들도 채무자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바로 고소를 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이나 파산을 앞두고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제 변호사와 상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재산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잘못 움직였다가 형사처벌로 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회생 파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민사, 형사 사건들을 이제 모두 살펴봤습니다. 빠진 부분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았는데요. 중요한 건 대표자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거는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다. 라는 점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들로 팀을 이루고 있잖아요. 회생 파산에 수반되는 각종 민형사 문제를 원스톱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얘기 들으시면서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신 대표님도 있을 건데요.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법무법인 스탠다드는 여러분들 빚과의 전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승리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